러브 인 브리즈번 제10화 미래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 기억 둘.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그녀가 남기고 간 한마디에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다. 이유라도 듣고 싶었다. 남녀가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것은 다반사라고 하지만 그는 도저히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제까지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하루 만에 사랑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이내 받을 수 없다는 멘트만이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그는 또다시 전화기를 들어 그녀가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라도 알려줘. 너 정말 사람 화나게 만든다. 너 멋대로 사랑하다가 제 멋대로 끝내는 게 사랑이니?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길 바라는 건데. 10분 후 그녀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신호가 가더니 이제는 전화기를 아예 꺼놓았다.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칠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사랑해. 아직도 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우리 함께 했던 날들. 아직도 나의 기억 속에는 선명해. 기다릴게.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분 후.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너 이런 사람 아니잖아. 무슨 일 있으면 우리 함께 해결하자. 나한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더 잘할게. 수많은 메시지와 전화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녀가 헤어지자는 그 흔한 말도 하지 않은 채 떠나버렸다. 그는 그녀가 진심으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분명히 당당하게 헤어지자고 말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귀찮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로 2년의 세월을 끝맺을 여자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는 무작정 그녀의 집을 찾아 대전까지 내려갔다. 나 지금 대전에 와 있어.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아니, 나에게 그 정도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 너가 원하면 헤어질게. 다시는 너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너의 멋대로 사랑하다가 제 멋대로 끝내면 그게 사랑이니?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 그녀의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그녀는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그만해, 이 사이코야. 그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 한 통의 문자 메시지는 그에게 두 번째 충격을 던져주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사이코라고? 내가? 그는 모든 것이 충격이었다. 단지 사랑했던 사람에게 직접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이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연스럽게 사라져 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녀에게는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는 것이 헤어지자는 말의 대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그녀와 함께 그렸던 미래는 산산조각난 배처럼 가라앉아 버렸고, 함께 만들었던 과거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렸다. 그녀가 그렇게 만들었다. 사랑이란 것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별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 그가 생각하는 그녀와의 사랑은 아름다웠을지도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함께한 지난 시간에 대한 단 한마디의 말이었다. 지금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그들의 과거에 마지막 예의를 지켜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문자를 받고 다시 차를 몰고 서울을 향해 달렸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창밖으로 보이는 날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았다. 하지만 저 멀리 파란 하늘이 조각나 흩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마음도 산산조각나고 있었다. 0000년 호주 브리즈번의 가을.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 안에는 그녀와 함께한 사진들로 가득했다. 그녀와 처음 사진을 찍었던 그날 밤, 다리 위의 야경과 멀리 카지노 건물의 불빛들을 뒤로하고 웃고 있는 그녀의 옆에 잔뜩 움츠린 그의 모습도 보였다. 이때는 언제였을까? 기억에서 가물가물 오래된 사진들도 있었다. 아무리 소중한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져 버린다. 브리즈번의 시내 야경이 사진 속 그녀의 뒤로 보이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사우스뱅크의 야외 수영장일 것 같았다. 라이프 가드라고 쓰인 좋기 3m는 될 것 같은 높이의 안전요원 의자에 올라 즐거워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도 있었다. 그리고 파란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 속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 장난스러운 갖가지 표정의 사진들, 그리고 입맞춤까지 두 사람의 온갖 사진들이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떠나기 전날 마지막 밤 함께한 추억의 사진들이 유독 많았다. 아무도 없는 늦은 밤 예쁜 조명 앞에서의 사진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자 했을까? 브리즈번 시티, 빅토리아 브릿지. 정말 오래간만에 걸어보는 다리였다. 그녀와 처음으로 이곳을 걸었던 그때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변한 것은 없었다. 다리 위로 불어오는 바람도
그대로였고 거리 위에 떨어지는 황금색 조명들도 여전히 다리 위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바람의 감촉, 향기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단 한 가지, 그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다리를 건너자 익숙한 버스 정류장이 나왔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육교 위로 올라갔다. 육교 위에서 보이는 빅토리아 브릿지의 가로등 조명들이 두 개로 합쳐져 밝은 불빛이 반대편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곳을 오가는 차들과 사람들, 저 멀리 강에서 오고 가는 연락선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육교를 따라 내려오니 큰 도서관 건물이 있었고 그 앞으로는 강을 마주보고 있는 대형 관람차가 도시의 야경에 한몫하고자 아름다운 불빛을 밝혔다. 브리즈번 강 옆으로 나 있는 산책로에는 제법 많은 사람이 저녁의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었다. 친구들과 혹은 연인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천천히 길을 따라 걸었다. 왼편으로는 브리즈번 강이 흐르고 오른편으로는 도서관, 야외 수영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서관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곳이었다. 야외 수영장은 수영장의 느낌보다는 아름답게 조명으로 꾸며놓은 연못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강 건너의 도시를 바라보며 걷고 있다 보니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물결처럼 잔잔히 들려오고 있었다. 그곳에는 바이올린, 기타, 첼로 등 혼자가 아닌 팀으로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꽤 부드러운 선율을 만들어냈다. 그러고 보니 그녀와 함께 이곳을 거닐었을 때도 아름다운 클래식 합주에 매료돼 한참을 이곳에 앉아 그들의 음악에 마음을 기울였던 때도 있었다. 그들이 여러 가지 곡을 연주했지만 그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던 곳은 타이타닉 주제가였다. 프로 음악가처럼 완벽한 하모니는 아니었지만 그곳이 주는 분위기가 그 어떤 것보다 더한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 또한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콘서트홀이었다. 브리즈번 도시의 야경은 콘서트장의 조명처럼 브리즈번 강을 비춰주고 그 위로는 작은 배들이 소리도 없이 강 위에서 마치 피겨 스케이팅을 하듯 이리저리로 미끄러지며 움직였다. 연주자들은 악보도 보기 어려운 작고 은은한 가로등 조명 아래 여럿이 모여 앉아있고 관객들은 그들과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길바닥 혹은 성인 허리 높이 강둑에 앉아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왔는지 그들의 연주는 완벽했다. 사람들은 작은 박수로 그들의 연주에 답례를 해주었고 또다시 그들의 연주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계속 길을 걸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작은 선착장에 배가 정박해 있었다. 그는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작고 오래된 페리에 올라탔다. 페리는 정류장마다 정박해서 시민들을 내려주고 또다시 출발하는 것을 반복했다. 분명히 버스보다는 타고 내림이 오래 걸렸지만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어느새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내리고 그만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반대편으로는 UQ 대학이 보이고 보타닉 가든도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어느새 브리즈번 강이 끝나는 지점이었다. 페리는 멈춰서서 배를 천천히 돌리고 다시 왔던 길로 출발했다. 그는 페리의 2층으로 올라갔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는 중년의 남성이 배의 맨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뒤쪽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검은 강 위로 하늘 위에 별들이 반사되어 보였다. 배가 만들어내는 물결에 별들은 심하게 흔들렸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차서 반짝이고 있었고, 강의 양쪽으로 세워진 도시에서는 인위적인 별빛들이 반짝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그곳이 아름다울수록 그녀가 더 보고 싶어졌다. 미치도록 그녀가 그리웠다. 하늘 위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눈가에서도 별이 떨어졌다. 앉아서 그리워한다고 그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배 위에 사람이라고는 앞쪽에 앉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혹시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그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앉아서 지난 시간을 계속 되돌리기만 할 텐가? 아무리 그래도 지난 시간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네. 결국 돌아오는 것은 지금 자네가 만들고 있는 자네의 망가진 미래뿐이지. 남자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리고는 돌아서 천천히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데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가요? 그는 몸을 뒤로 젖히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나? 알면 놀랄 텐데. 자, 일단 내리자고. 남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배의 밑으로 내려갔다. 페리는 벌써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얼떨결에 남자를 따라 내렸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그는 남자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놀랐겠지만 난 자네의 이름도 알고 있다네. 2008년 3월 1일 호주 저녁 두 사람은 브리즈번으로 돌아왔다. 우리 저쪽 강가를 따라 걸을까? 그와 그녀는 손을 잡고 강가를 걸었다. 강 옆에 가로등 불빛이 물에 비쳐 마치 물 안에도 불빛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강 위쪽에서 바이올린과 기타가 함께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두 사람의 귓가에 속삭였다. 잠시 후 도착한 그곳에서는 작은 길거리 연주회가 펼쳐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리를 잡고 앉아 그들의 연주를 지켜보았다. 얼마 후 주머니에 있던 동전과 지폐를 꺼내 기타 케이스에 던져 넣었다. 브리즈번 강. 여기가 어디야? 글쎄, 나도 이쪽으로는 처음 와본 거라서 잘 모르겠어. 두 사람은 페리를 타고 마지막 정거장에 내렸지만 도무지 어디쯤인지 알 수 없었다. 이 길 따라 계속 걸으면 보타닉 가든이 나오고 우리 숙소가 나올 거야. 그는 첫날 이곳에 도착해 강가를 따라 걸었던 때가 문득 생각났다. 그들의 오른쪽으로 펼쳐진 스토리 브릿지의 야경은 강 건너 캥거루 포인트까지 이어져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곳에 살아야겠어. 내 생각하고 완전 똑같은데?
그녀가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그럼 우리 결혼하면 이곳에 와서 살까? 뭐라고? 결혼? 놀라긴. 나랑 그럼 뭐, 엔조이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작스러워서. 왜? 아까 만났던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가 오빠 쳐다보는 눈빛이 아주 장난 아니던데? 무슨 말이야? 이미 다 지나간 버린 일이야. 알아. 그 여자를 바라보는 오빠의 눈에는 사랑의 감정이 없었거든. 그녀의 모습에서 왠지 예전의 오빠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어. 그 시절 오빠를. 유진이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 바이런 베이에서 그녀를 보고 놀란 것은 단지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그의 향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잊고 지냈던 예전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았다. 과거 자신의 모습을 그녀에게서 보았던 것이었다. 그립지 않아? 예전 오빠의 모습이? 그녀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때 내 모습을 그리워하냐고? 사실 그때가 가끔 그립기도 했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결국 끝난 것은 끝난 거니까.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나의 미래가 있으니까. 그녀는 그의 눈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반짝거렸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은 거대한 스토리 브릿지 다리 위를 걸었다. 유진아, 그거 알아? 스토리 브릿지를 건너는 동안 소원을 100번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래? 난 처음 듣는데. 일단은 소원을 빌어봐. 그녀가 힘들다고 툴툴거리기 시작했다. 자, 엎혀. 그녀는 아싸를 외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등에 올라탔다. 스토리 브릿지 아래로 내려가니 사람들이 꽤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계속 업고 있었다. 흔들리는 다리. 스토리 브릿지 아래 강 위로 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출렁거린다. 강 위로 배가 지날 때마다 특히 더 출렁거렸다. 두 사람이 호랑나비 춤을 추듯 중심을 못 잡고 웃고 떠들 때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남학생 둘이 나타나 길을 물었다. 그는 여행자라 이곳을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아, 그럼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버스비가 없거든요. 죄송하지만 5달러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그쪽 분들 숙소로 찾아가 돌려드릴게요. 몸을 잔뜩 움츠린 남학생의 표정에서 간절함이 묻어났다. 어쩌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갚지 않아도 되니까 앞으로 조심히 다녀요. 준호는 지갑에서 1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주며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다른 한 명의 남자가 준호 손에 들려있던 지갑을 낚아채 달아났다. 나머지 남학생도 도망가기 시작했다. 야, 거기서 너희들 잡히면 가만 안 둔다. 같은 동포에게 이러한 나쁜 일을 하는 두 학생을 잡으면 아주 작사를 내줄 마음으로 준호는 재빨리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준호는 손을 뻗어 남자의 옷을 잡았지만 옷이 찢어져 버렸다. 마침 다리가 출렁거려 준호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다. 청년들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오빠 괜찮아? 그녀가 다가와 그를 부축했다.
제기랄, 다 잡았는데. 그는 손에 남은 천 쪼가리를 분하다는 듯 바닥에 내팽개쳤다. 됐어.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거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냥 다 줘버려. 오빠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30분 후. 우리 이제 어쩌지? 돈도 없고 카드도 잃어버렸으니. 얼마 있어? 그는 앞, 뒷 주머니를 탈탈 털어보았다.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데 돈을 왜 이곳저곳에 쑤셔 놓은 거야? 그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잔돈 빼고 대략 62달러 정도네. 그녀는 몇 가지 아이디어라며 말을 꺼냈다. 1번, 레스토랑 가서 한 번에 다 써버리기. 2번, 맥주 사서 공원에서 노숙. 노숙은 두 사람 모두 이제 안 된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는 헝그리잭으로 가서 맥주를 먹자고 했다. 자꾸 왜 맥주를 마시자는 건데. 그나저나 그거 다 불법이야. 불법? 어쨌든 오늘을 축하하자고. 그녀가 이전에도 헝그리잭에서 맥주와 햄버거를 먹자고 했었다. 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1시간 후. 빨리 와, 오빠. 준호는 6캔이 한 묶음으로 들어있는 하이네켄 맥주 상자를 한 손에 들고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었다. 이대로 술을 들고 들어가면 100% 입장 거부당할 거야. 어글리 코리안에 경찰이 출동할 수도 있어. 잠시만. 유진은 길거리에서 주황색 봉지를 주워왔다. 아싸. 이제 이 정도면 완벽해. 갑시다. 그녀는 맥주가 가득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준호는 생각했다. 망신당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헝그리잭. 브리즈번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면 을에 헝그리잭 앞에서 만나자고 한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브리즈번에서 젊은이들로 가장 붐비는 퀸스트리트 거리와 알버트 거리의 교차점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는 헝그리잭 주변으로는 항상 많은 사람으로 붐빈다. 길거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색다른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넘쳐난다. 유진은 맥주를 사고 남은 13달러로 치즈버거 2개와 감자튀김을 시켰다. 매장 밑으로 내려간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았다. 감자튀김을 담았던 노람 종이봉투에 맥주캔 하나를 재빨리 넣었다. 그리고는 주변의 눈치를 다시 한번 살피고 조심스레 맥주캔을 땄다. 맥주캔이 열리는 소리가 제법 컸지만 주변이 워낙 시끄러웠다. 빨대를 맥주캔에 꼽은 뒤 그녀가 말했다. 이 환상의 맛. 오빠도 한번 마셔봐. 그래.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준호는 누군가에게 발각될까 겁이 났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녀와 맥주 3캔씩을 나눠 마셨다. 큰 죄를 저질러 보지 않았지만 법을 어긴다는 것에 가슴이 콩닥콩닥거림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평생토록 그렇게 맛있는 맥주는 처음이었다. 세상에 없는 맛이었다.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약간 알딸딸한 기분으로 헝그리잭을 빠져나왔다. 오빠, 이제 우리 어디로 가? 다시 한번 노숙? 그녀는 혀가 약간 꼬인 듯한 말투였다.
아무래도 우리 호텔로 돌아가야겠어. 그녀는 그의 의견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 삶이 너무 외로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진이를 사랑해 주는데 왜 그래? 아니야.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내가 있잖아. 오빠, 날 버리지 마. 내가 오빠를 떠난다 해도 날 버리지 마. 너가 날 떠나도? 어, 좀 이기적이지만, 그래, 그렇게 할게. 자, 약속. 그녀는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가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어깨를 빌려줬다. 호텔 앞. 오빠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좀 알아봐봐. 두 사람은 멀리 호텔이 보이는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두 사람은 방으로 잠입할 작정이었다. 준호의 방은 내일까지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스태프들이 남아있어 안심할 수는 없었다. 내가 방에 가서 상황을 좀 보고 올게. 그가 말했다. 주변은 너무도 고요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마치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이라도 된 것처럼 나무에 등을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 들어. 만약 매니저를 만나면 일단 진정을 시켜.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해. 안 그러면 얻어맞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내일 가겠다고 설득해 볼게. 우리 어차피 내일 가잖아.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네. 그럼 뭐 상관없지 뭐. 당당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말렸다. 괜한 소문으로 그녀가 힘들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텔 안으로 먼저 들어선 그는 재빨리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몇 보였지만 스태프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그의 방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오빠! 그녀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문을 열고 뛰어 들어왔다. 나 완전 겁나 죽는 줄 알았어. 매니저 목소리가 들렸거든. 그녀가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를 진정시켰으나 사실 그 역시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었다.